중세 유럽의 가장 야심찬 군사 원정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왕과 독일 황제가 동시에 군대를 이끌고 동방으로 향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원정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 배신과 용기가 뒤섞인 이 장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지의 기독교 왕국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144년 강력한 무슬림 지휘관 젠기가 에데사를 함락시켰죠. 이 도시는 1098년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도들이 정복한 첫 번째 주요 도시였는데 무려 46년 만에 다시 무슬림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십자군 국가들의 지배층은 즉시 서유럽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였죠. 12세기 중반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직자였던 베르나르는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 황제 콜라트 3세 앞에 나서서 새로운 십자군을 조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베르나르의 구상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포르투갈의 알폰소 1세와 레온 카스티아의 알폰소 7세가 십자군을 알모라비드 왕조와의 전투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죠. 동쪽 국경지대에서는 독일 제국의 하인리 사자공이 슬라브 이교도들과의 전쟁에 십자군을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는 1145년 12월 1일 새로운 십자군 소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 칙서 쿼툼 프레데세소레스를 통해 제1차 십자군의 위대한 승리를 상기시키며 기독교 기사들에게 조상들의 업적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에데사 재정복을 위한 구원 원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죠. 하지만 국내 정치적 문제들이 십자군 동원을 지연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5세의 루이 7세가 십자군 참여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의 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최고 고문인 생드니 수도 원장 휘제르도 루이에게 위험한 해외 원정에 참여하지 말라고 조언했죠. 독일에서는 콜라트 3세가 교황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망설였는데 교황이 노르만 시칠리아 왕국과의 갈등에서 독일의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직자였고 심지어 교황 에우게니우스 자신도 베르나르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새로운 기사도 이념을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베르나르에 따르면 전사의 진정한 소명은 자만심과 불을 버리고 기독교 세계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이러한 이상의 구현체를 나타냈습니다. 베르나르는 십자군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 시대 전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참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는 시대에 살게 되어 운이 좋다는 생각을 강조했죠. 또한 베르나르는 성지를 그리스도의 땅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영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신이 주인의 영역을 보호해야 하는 봉건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1147년 3월 31일 베살레 마을 외곽 들판에서 성 베르나르는 십자군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는 반세기 전 클레르몽에서 교황 우르바누스가 설교했던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루이 7세와 그의 지배층들이 이 극적인 의식에 참석했고 루이는 베르나르에게서 직접 십자가를 받았으며 왕의 주요 가신들 대부분도 곧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성격 면에서 루이 왕과 아키텐의 엘레오노르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루이와 달리 엘레오노르는 사치스럽고 세속적이었으며 시와 노래를 좋아했고 화려한 옷과 궁정 생활에 세련된 장식품들을 즐겼죠.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엘레오노르에게 정치적 승리였고 그녀의 광활하고 부유한 아키텐 공국은 프랑스 왕국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성 베르나르는 콜라트 3세가 통치하는 독일 지역에서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콜라트는 영리하고 성실하며 지적이고 경건했으며 과거에 용감하고 부지런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베르나르는 콜라트에게 직접 설교하면서 통치자에게 최후의 심판에서 자신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독일왕 콜라트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는 그분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왕과 신성 로마 황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통치자가 제2차 십자군을 이끌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원정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1147년 3월 13일, 섹슨 귀족과 기사들의 큰 무리가 시토의 수도 원장에게 접근하여 십자군 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엘베 강 동쪽에 거주하는 이교도 슬라브족에 맞서 전쟁을 벌임으로써 십자군 서약을 이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르나르는 거의 설득할 필요가 없었고 즉시 교황 에우게니우스에게 십자군을 기독교 세계의 중부 유럽 국경까지 확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르나르는 놀라운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섹슨족은 슬라브 적들에게 개종하거나 죽을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했죠. 이것은 십자군에 이렇게 무자비한 조건이 포함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지와 스페인의 십자군 모두에서는 무슬림 적들의 개종을 고집하지 않았고 그들과 자주 조약을 맺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두 전선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레온 카스티아의 알폰소 7세 국왕은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에게 십자군 열풍을 스페인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 에우게니우스는 제2차 십자군을 이베리아 전선까지 확대했고 1147년에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은 스페인, 중부 유럽 또는 성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을 독립왕국으로 세운 알폰소 1세는 포르투갈의 첫 번째 국왕으로 지명된 놀라운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통치 초기의 알폰소는 기사단과 긴밀한 동맹을 맺었고 자신을 기사단의 형제라고 묘사하며 동료가 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1147년 3월, 알폰소 국왕은 코임브라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남쪽으로 빠르게 진격하여 무슬림 도시 산타렌을 기습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1147년 4월, 십자군 함대가 북해와 영국 해협을 지나며 쾰른을 출발했습니다. 플랑데르와 영국에서 온 십자군 함대가 합류했고 이 연합군은 약 170척의 함선과 13,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북부 프랑스를 지나 이베리아 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순항했습니다. 십자군은 포르투에 정박하여 현지 주교 페드로를 만났고 주교는 그들에게 리스본을 정복하기 위한 십자군에서 알폰소 왕과 합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르투갈 십자군 연합은 1147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리스본을 포위했습니다. 알폰소와 그의 군대는 육지에서 도시를 포위했고 십자군 함대는 바다에서 포위했죠. 6주가 지나자 기독교인들은 리스본 통치자들의 편지를 가로챘는데 그 편지는 리스본 내부에 만연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독교 공성전 기계와 공병들이 성벽의 매우 큰 부분을 무너뜨렸고 10월에 성벽이 무너진 후 무슬림 수비대는 알폰소 왕에게 사절을 보내 리스본의 항복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리스본은 항복했고 기독교 군대는 1147년 10월 24일에 도시에 개선 입성을 했습니다. 많은 십자군이 리스본에 정착하기로 결정했고 곧 타구스강 북쪽과 코임브라 남쪽의 포르투갈 전체가 왕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알폰소가 리스본 정복에 참여하는 동안 레온 카스티아의 왕 알폰소 7세는 거대한 항구 도시인 알메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자신의 십자군을 벌였습니다. 그는 레온의 우라카 여왕의 아들이자 카스티아의 레온 국왕 알폰소 6세의 손자였고 문자 그대로 십자군과 라틴 교회 회 아래 서방 기독교 세계의 종교적 통일이 증가하면서 프랑크족과 이베리아족의 유산이 섞인 것에서 태어났습니다. 알폰소 7세 치하에서 레온의 광대한 영토는 카스티아와 함께 다시 한번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고 왕은 타구스 계곡 전체에 걸쳐 그들의 성을 투자하면서 반도에서 알모라비드 왕조의 권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폰소는 자신을 스페인 전체의 황제라고 칭했고 교황에게 제2차 십자군을 레온 카스티아까지 확장해달라고 의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제노바인들은 교황에게 알메리아 정복에서 십자군 서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폰소와 제노바는 공식 협정을 맺었고 알폰소는 육군을 지원하고 3일천 마라베디를 기부했으며 제노바는 알메리아 포위전을 위해
함대와 병력, 공성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아라곤 왕국과 바르셀로나 백국의 통치자 라몬 베렌게르 4세도 십자군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알메리아는 부유하고 번창하는 항구였고 도시의 인구는 약 2만 9천 명이었으며 성벽은 약 82헥타르의 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알메리아의 지사는 알폰소에게 철수하면 10만 5천 마라베디를 제공했지만 그는 리스본 함락 일주일 전인 1147년 10월 17일에 거부했습니다. 알메리아가 항복했고 알폰소의 십자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148년 7월 제노바인들은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과 함께 라몬 베레게르 백작과 합류했습니다. 에브로강 삼각주 상류에 있는 항구 도시 토르토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몽펠리에의 기올과 툴루즈의 베르트랑은 둘 다 이 포위 공격에 병력을 가져왔으며 리스본 십자군의 일부 참전 용사들도 합류했습니다. 토르토사는 12월에 항복했고 바르셀로나 백작은 제2차 십자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이베리아 반도 전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동쪽의 토르토사에서 서쪽의 리스본까지 기독교 영토를 확장했고 중요한 도시들을 기독교도들의 손에 쥐어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알모라비드 왕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쇠퇴하고 있었고 제2차 십자군은 알모라비드 제국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중부 유럽에서는 섹슨 캠페인인 밴드 십자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의 일부로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엘베강과 오데르강 사이에 거주하는 이교도 슬라브족 또는 밴드족에 대한 1147년 여름 캠페인에 대한 교황의 승인과 십자군 면죄부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북부 십자군의 시작이었고 최소 2세기 동안 지속된 십자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밴드족 수장의 군주 니클롯은 다양한 다른 부족을 포함하고 상당한 군사력을 갖춘 실질적인 수장 연합을 주재했습니다. 니클롭은 십자군의 준비를 알고 있었고 1047년 4월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밴드족 군대는 새로 설립된 독일 정착지인 류베크를 공격했고 플랑데르와 프리지아 마을을 잔혹하게 파괴했습니다. 밴드족 십자군 연합은 덴마크 국왕 크누트 5세와 스벤 3세의 군대, 브레멘의 대주교 알베르트와 사자 하인리 공작이 지휘하는 섹슨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월 중순 대주교와 하인리 공작은 군대를 이끌고 오보트리트 영토로 진군하여 니클롯의 도빈 요새를 포위했고 북쪽에서 덴마크 군대와 함대가 요새로 내려왔습니다. 니클롯과 그의 슬라브 군대는 맹렬히 저항했고 습지와 도빈 호수에 둘러싸여 잘 방어되었습니다. 니클롯은 동맹군인 루기안을 설득하여 바다에서 덴마크 함대를 공격하게 했고 니클롯의 군대는 도빈 밖에서 덴마크 군대에 대항하여 출격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군대는 요새 밖에서 호수로 고립되었고 밴드족이 섹슨족이 도움을 가져오기 전에 덴마크인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덴마크 파견대의 이 초기 패배로 인해 두 왕인 크누트 5세와 스벤 3세는 손실을 줄이고 십자군에서 철수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대주교 알베르트와 하인리히 사자공은 섹슨족 군대가 시골을 약탈하는 동안 밴드족 요새 포위 공격을 계속했지만 포위 공격은 곧 값비싼 교착 상태로 전락했고 섹슨족은 니클롯 왕자와 타협했습니다. 도빈 수비대는 세례를 받아들였고 덴마크 포로를 석방했으며 니클롯은 홀슈타인 백작과의 동맹을 회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조약은 덴마크와 섹슨족이 철수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지만 섹슨족 연대기 작가 보사우의 헬몰트는 밴드족 개종을 거짓으로 조롱했고 니클롯의 통치는 여전히 강력했으며 그의 백성의 이종교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밴드족 십자군은 1147년 밴드족 십자군은 즉각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지역의 역사를 형성할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북부 십자군은 계속될 것이며 밴드족의 땅이 가장 먼저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독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십자군은 동쪽과 북쪽으로 발트해 깊숙이 진격하여 부족을 하나씩 기독교 세계로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방 기독교 세계로 십자군이 퍼져나가는 사건과 동시에 동부 레반트의 십자군 국가에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1146년 9월 쟁기가 잠자는 동안 자신의 노예 중 한 명에게 칼에 찔려 죽었고
쟁기의 죽음 소식은 라틴 동방의 프랑크족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쟁기의 영토 내에서 불안정한 시기가 발생했고 그의 두 아들 사이프 아딘과 누르 아딘이 아버지의 제국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조슬린 이 세 백작은 군대를 모아 에데사로 진군했고 잠시 동안 백작은 요새 자체는 버텨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누르 아딘이 대규모 터키 군대와 함께 도착했을 때 에데사를 확보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전망이 사라졌습니다. 누르 아딘의 군대는 조슬린 백작과 그의 프랑크족을 압도했고 그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누르 아딘은 에데사의 인구를 학살하고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여 한때 훌륭했던 도시에 쓸모없는 껍질만 남겼습니다. 이것은 도시 생활의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누르 아딘은 동생과의 갈등을 처리하는 동안 프랑크족이 에데사를 재탈환할 가능성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차 십자군의 마지막 극장인 성지 자체에 도달합니다. 프랑스 왕과 독일 황제가 셀주크에 맞서 군대를 이끌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동부 레반트의 쟁기드 군대는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제2차 십자군의 진정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의 압도적인 성공과는 달리 성지에서의 원정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